네, 코티티 시험연구원의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벌써 어느덧 이제 오늘 세미나가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 앞에 한 8분께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해보면 이거 녹음되는 강의를 제일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들어보면 목소리가 참 제가 안 좋더라고요. 8분들은 다 목소리가 좋으셨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제 다음에 한 강의만 남았으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제품에 대한 화학 규제, 제품에 대한 환경 규제입니다. 환경 규제에 대한 최근 동향하고 사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제품 환경 규제 이미 옛날부터 완구라든지 우리 피부에 접촉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규제는 옛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한 화학 규제, 유해 화학 물질 규제가 이슈가 된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ELV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유해 물질 4대 중금속이었죠. 우리나라에 알려진 지가 2002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환경 규제 ROHS 규제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삼성 LG는 2003년도부터 대응을 시작을 해왔습니다. 거의 지금 2002년도부터 ELV를 했으니까 20년이 됐거든요. 아직까지 ELV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ROHS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품에 대한 환경 규제는 절대 약화되지 않습니다. ROHS 규제 물질이 기존 6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10종이 되었죠. 제가 또 발표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2종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순환법도 역시 6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났고 대상 제품이 초기에 10개의 제품군에서 49개로 제품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지는 만큼 제품에 대한 규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어떤 동향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저는 코티티 시험연구원이라는 시험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산업군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화장품, 의약용품, 생활화학 제품을 저희 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품질 자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외부 기관에 많이 맡기게 되는데 여기서 페일이 나면 저희들은 바로 식약처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최종 결제를 제가 합니다. 결제할 때 보면 참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식약처에 통보가 되어버리면 심할 경우에는 기업은 제품 회수를 다 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 기업들이 어떤 내부의 품질 관리에서 유해 물질이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라고 해서 분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회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사전 대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전 예방이 있고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전 예방 정책으로 가셔야 돼요. 시장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고객사에 납품을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미 늦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사전 예방이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규제 동향하고 사전 대응 방안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의 ROHS 규제 동향, 지금의 현재 동향,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규제 물질이 늘어났고 예외 조항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지금 2022년 시점에서 아셔야 될 거는 규제 물질이 현재 10종이지 않습니까? 2종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원래 후보 물질이 7종이 있었죠. 이 두 가지 물질 중에 TBBPA하고 HBCDD가 포함이 유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10종에서 12종이 추가가 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기업분들은 그냥 알고만 계시고 바이어가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0종만 대응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공표를 하고 최소한 2, 3년 정도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런 규제 동향이 있다는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향은 리치에 대한 규제 동향입니다. 리치와 관련해서는 화학물질이냐 혼합물이냐 완제품이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만
여기 오신 대부분 기업들이 리치에서는 완제품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형태를 가지면 무조건 완제품이 되는데 완제품에서 가장 큰 부담이 뭐냐면 신고의 규정이죠. SVHC 캔디데이터 리스트가 함유되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제조자 입장에서는 0.1%가 넘느냐 안 넘느냐, 완제품 중량 대비 0.1%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SVHC 캔디데이터의 함유 여부가 확인이 제일 중요한데, 이 SVHC 캔디데이터 리스트가 2008년도에 14종이었습니다. 지금 몇 종입니까? 224종입니다. 1년에 2번씩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9종이 추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12월 달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래서 233종이 될 예정이고요. 그 외 흑화물질, 제한물질도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게 리치와 관련해서 규제 동향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규제 동향은 자원순환법, 코리아 ROHS, 코리아 ELV, 유럽의 ROHS, 유럽의 ELV, 유럽의 WEE를 하나로 묶어놓은 규제, 자원순환법입니다. 전기전자 및 자동차에 관한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가 지금 자원순환, 순환경제지 않습니까? 이 자원순환법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전기전자 제품과 관련해서 자원순환법 대상 제품 종류가 10종이었습니다. 14년도에 26종이 되고 작년에 23종이 늘어났죠. 49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 자원순환법의 전기전자 제품 대상군이 우리나라 자원순환법 대상군이 유럽하고 동일하게 갈 예정입니다. 한 짧게는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내수에 판매가 되었고 49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이 49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순환법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더라도, 지금은 유럽 ROHS의 대상 제품이 된다라고 하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자원순환법에서 하셔야 될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전 예방 사후 관리에 회수, 재질 구조 개선 평가, 재활용 정보 제공 하셔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또한 네코아스에 등록까지 하셔야 되고,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규제 물질이 유럽 ROHS와 6종에서 동일하게 10종으로 작년 7월 달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물질이 늘어나고 있고 대상 제품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게 자원순환법의 하나의 큰 동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장소나 외부에 가서 참 많이 강조하는 슬라이드가 이 슬라이드입니다. 이제는 제품에 대한 법적인 규제 물질, 규제 유해 물질만 관리하셔야 될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법적인 규제는 당연히 지키셔야 되거든요. 근데 법적인 규제 요구 물질뿐만 아니고 화학 물질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화학 물질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요. 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제조하시는 대부분 기업들은 화학 물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계세요. 금속도 화학 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MSDS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화학 물질로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계세요. 화학 물질은 크게 인체에 무해한 무해 화학 물질과 반대로 유해한 유해 화학 물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해 화학 물질을 쉽게 말해서 유해 물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 물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화학 물질이 약 5만여 종이 되거든요. 5만여 종 중에 유해 화학 물질은 1000종밖에 안 돼요. 근데 법적으로 규제하는 물질은 이 유해 화학 물질 중에 극히 일부만입니다. 극히 일부만을 해요. 법적으로 규제하는 유해 물질은요.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는 ROHS나 ELV나 CPSI 관련해서는 법적인 유해 물질 규제입니다. 몇십 종이 안 되죠. 근데 법적인 규제 물질만 관리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유해 물질, 저 1000여 종을 이제는 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해 물질로 알려진 물질이 약 1000여 종이 되거든요. 저걸 다 관리하셔야 돼요. 그걸 미국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알고 계시는 캘리포니아 프로포션 65,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들어가는 모든 공산품은 1000여 종의 유해 물질, 유해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라벨링을 하셔야 됩니다. 못 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라벨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 보고 조심해서 사용하십시오라고. 그 라벨링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엄청난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 천여 종을 다 관리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무해하다는 화학물질까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 지금 우리나라 화평법이라든지 유럽의 리치라는 법령은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 유해성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해하다는 물질이 언제든지 유해한 물질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는 저유해 물질을 포함한, 무해한 물질을 포함한 화학 물질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문서만 이 문서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바로 화학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 MSDS가 되죠. 이 MSDS를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원순환법 관련해서는 이건 좀 참고적으로 좀 보시라고 제가 자료를 넣었습니다. 자원순환법과 관련해서는 2017년도부터 우리나라 시장 감독을 하고 있었던 제품군에 대해서 정리를 했던 자료고, 올해도 대상 제품을 시장 감독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도, 18년도에 시장 감독을 한 예산이 약 7천만 원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 6억 원이었습니다. 내년에 시장 감독 예산이 10억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내년 자원순환법의 대상 제품 규제 물질이 6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납니다. 프탈레이트까지. 지금 우리나라 자원순환법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적발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러한 시장 감독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거는 우리나라 자원순환법에서 적발되었던 부품에 대해서 사진을 제가 똑같은 부품은 아닙니다. 동일한 부품을 제가 사진을 참고 삼아 좀 보시라고 자료를 좀 넣었습니다. 아직까지 ROHS 6종 규제 물질 중에 제일 많이 검출되는 게 납입니다. 납이 제일 많이 검출돼요.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유연납에서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솔더에서 많이 검출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무연납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유연납에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리터치하는 과정에서 유연납을 쓰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정에서는 무연납을 썼는데 리터치하는 과정에서 유연납을 써버려요. 그래서 2000ppm, 3000ppm이 검출이 되고 있어요. 원래 솔더는 37% 이렇게 나와야 돼요. 2000ppm, 3000ppm 나오는 것은 대부분 리터치하는 과정에서 유연납을 쓰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냐? 협력사의 공정에서 문제입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리 우리 모기업이 환경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모기업이 대응을 잘한다 하더라도 공급망을 관리하지 않으시면 절대 지속적인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사전 예방에 대한 방법에서 말씀을 드릴 때 공급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릴 건데, 공급망 관리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서 많이 검출되는 게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에서 납이 많이 검출됩니다. 왜냐하면 착색제와 안정제로 납이나 카드뮴이 많이 검출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색깔이 있는 부품에서 납하고 카드뮴이 많이 검출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육가크로미움. 아시겠지만 삼가크로미움은 쓰셔도 됩니다. 육가크로미움은 쓰실 수가 없거든요. 특히 천연색을 띠는 것들, 이런 부품들에 보면 육가크로미움이 많이 검출되는 성향이 있으니까 내부 품질 관리하실 때 천연색 같은 색깔을 띠는 도금 부품은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BB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검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분석을 많이 하는데 PBB는 검출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PBD는 아직까지 많이 일부 검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 검출되는 부품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프로포션 65와 관련해서 소송이 걸렸을 때 그 소송이 걸렸던 물질에 대한 통계의 자료입니다. 1위가 프탈레이트입니다. 프탈레이트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LG나 삼성도 지금 프탈레이트 때문에 너무너무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ROHS 6종은 EDXRF라는 분석 장비를 가지고 수입 검사를 하고 있으세요. 관리가 돼요. 어느 정도는요. 근데 프탈레이트를 수입 검사하려니까 팔라이즈 GCMS라는 장비 너무 고가입니다. 1억 5천 정도예요.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장비 고장이 너무 많이 잘 나요. 유지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사들한테 사라고 얘기를 못 하다 보니 프탈레이트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앞에
저희 코테티 시험연구원의 김재호 센터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프탈레이트는 이미 학용품에 있는 쪽 20, 30년 전에부터 규제하고 있었거든요. 전기전자 제품에는 아직까지 많이 검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검출되는 게 나바구 카드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검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 어떤 유해 물질을 관리하셔야 되는지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